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화성입니다. 자, 오늘은 블랙박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긴 했는데 저는 블랙박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바이크 타시는 분들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블랙박스를 안 달고 다니신다는 거에 일단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로 보급이 안 되고 있나? 그리고 이제 라이더분들이 아직까지도 블랙박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아직 모르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요번 입도바이를 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블랙박스를 달던 말던 여러분의 자유예요. 제가 강요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블랙박스를 달지 않았다고 해서 어리석다, 멍청하다라고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일단 블랙박스에 대해서 상당히 찬양론자예요. 일단 블랙박스 제작하시는 국내 업체분이나 유통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발 저한테 블랙박스 스폰 좀 해주세요. 자, 우선 요즘에 과거보다는 확실히 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블랙박스를 정말 많이 달고 다니세요. 보통 고가의 안정적인 제품은 30만원대, 그리고 좀 알뜰한 가성비파, 실속파 요런 분들은 알리에서 직구를 해가지고 한 5만원에서 10만원대 2채널 블랙박스를 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명이에요. 또는 짭프로 액션캠을 이용해서 블랙박스를 대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이거는 1채널로 쓸 수밖에 없죠. 대부분 무조건 비싼 게 좋습니다. 화질도 좋고 내구성도 좋아요. 그리고 싸질수록 화질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수명이 짧아지는 거, 이게 국룰입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헬멧 캠을 블랙박스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써본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단점이 좀 있어요.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다가 만일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제가 옆을 보고 있다가 만일에 사고가 나버리면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의 성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선 방식이잖아요. 헬멧캠이라는 건. 퀵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작동 시간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뒤통수에다가 외장 배터리를 글루건으로 붙여가지고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는 포켓에다가 외장 배터리를 넣고 선을 빼서 헬멧에 있는 캠에다가 연결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두 가지 다 해봤습니다. 근데 헬멧 뒤통수에다가 배터리 달면 좀 무거워서 불편해져요. 자,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있다 정도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액션캠을 쓰시는 분들의 단점이라면은 GPS 정보랑 삼축 자이로 센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태생 자체가 블랙박스인 애들은 GPS 정보랑 삼축 자이로 센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고 난 위치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다닌 경로 볼 수 있는 거 여행용으로 꿀잼입니다. 삼축 자이로 센서가 있다는 거는 내가 앞에서 충돌했냐, 뒤에서 충돌했냐, 옆에서 충돌했냐, 거기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충격 값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래프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애매한 사고가 벌어지거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데이터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이크 같은 경우는 또 진동이 커요. 차보다 진동이 확실히 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추천드리는 거, 손떨방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진동 때문에. 근데 아주 저가형 제품들은 손떨방 기능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흔들려서 영상을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손떨방 기능은 있는 거를 구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는 은근 길어진 것 같은데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블랙박스가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고 없을 때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요 부분을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블랙박스는 사고 시에 여러분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켜주는 장치는 아니에요. 방어 장비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억울한 일이 생길 경우에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보험 장치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고 시에 항상 증거와 목격자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경우가 실제로 되게 많아요. 운이 나쁜 경우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혹 블랙박스를 달아도 큰 사고에서는 뭐 데이터가 파손돼 버리거나 블랙박스가 박살나서 뭐 무용지물이더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정말 그런 경우가 실제로도 있고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 역시 100%는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와 데이터가 보존되는 경우도 상당수 많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무조건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간혹 블랙박스 없이 사고가 나도 큰 문제가 없이 완만하게 해결이 돼서 블랙박스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실 운이 좋은 분들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골치 아픈 사고를 안 당해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골 때리는 상황은 좀 이따가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불박을 쓰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불박의 기본 목적인 나의 주행 기록을 남긴다라는 1차적인 기능이 있긴 한데 이러한 기록을 남긴다는 것 때문에 나 또한 정직해져야 된다는 일종의 선순환 작용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도 떳떳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내 블랙박스 영상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버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나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남의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앞에 어떤 억울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있을 때 상당히 고통받을 수 있죠. 목격자가 없어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우연이라도 그 영상을 확보하게 된 경우에 사고가 나서 억울할 수 있는 분한테 여러분들이 희망의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장점은 주행 중에 미녀가 지나갈 때 왠지 뿌듯해집니다.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틀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블랙박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생물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세상이라는 게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도 사실 인정하긴 싫어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받아들이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조금만 방심하면 사기꾼에게 당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현실이. 뭐 단편적인 예로 TV나 유튜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꾼들이 나와서 뭐 유명인 행세를 하다가 이후에 범죄 사실이 밝혀져서 뭐 난리가 나는 경우 요즘에는 너무 흔하죠. 뭐 공인이라는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 본질을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게 요즘 세상입니다, 사실. 아직 사고가 안 나보신 분들은 아마 현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주변에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정말 많고요. 그리고 같이 라이딩 하던 일행이 있다 하더라도 사고 순간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증명을 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이거는 제가 사고 났을 때 뭐 경찰서에서도 들은 얘기인데 나의 지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게 법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짜고 칠 수 있거든. 그 친분에 의해서 오히려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지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빙성을 갖고 듣질 않습니다. 뭐 단순히 봤다고 해서 그게 증거물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영상 기록이 없잖아. 뭐 거짓말 하는지 알게 뭐야. 그러면은 경찰은 또 어떠냐. 사실 민중의 지팡이인 건 맞죠. 그리고 경찰관 분들이 실제로 많이 노력하는 분들도 많지만 아쉽게도
애매한 상황에서는 경찰도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1차적인 판단은 수사관들이 하는 건 맞아요. 경찰서를 가서 일단 경찰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거는 1차적인 행동은 맞습니다. 근데 애매한 경우일 때는 사실 경찰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보험사는 어떠냐? 보험사 역시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깔고 가셔야 돼요. 이거 상당히 착각입니다. 뭐 물론 보험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보험사 분들도 사실 본인이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분들이에요. 피해자가 억울해서 뭐 그분의 편을 들어준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이 알면 알수록 법적인 부분이나 보험 관련된 지식이 많을수록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끌려다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상대방 가해 차량이 거짓말까지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하게 증거물이 되는 게 바로 블랙박스 녹화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 믿음직한 나만의 수호천사다. 나를 지켜주는 건 블랙박스밖에 없다.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되느냐 피해자가 되느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고 이후에 상황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경험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이 사고가 났던 시절에 사실 그 당시에는 차에도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제가 준모 50을 타던 시절에 한밤중에 라이딩을 하다가 뒤에서 오던 택시가 저를 동일차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미러로 저를 치는 바람에 제가 슬립을 한 사고가 일어났었어요. 대략 이 시기가 2003년도 정도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는 놀랍게도 아직 국내에 블랙박스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블랙박스가 국내 업체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서 보급한 시기가 대략 2005년도에서 6년도쯤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국내에서 첫 블랙박스를 제작한 업체, 아마 엑스 드리븐이라는 회사였을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나갔었거든요. 국내에도 블랙박스 제조업체가 생겼다. 이제 개인이 블랙박스를 달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라고 해서 당시에 실제로 되게 화제가 됐었던 제품이고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2006년도까지만 해도 블랙박스를 오토바이에 다는 분들이 없었어요. 아예 뭐 액션캠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당시가. 저 같은 경우에 당시에 제가 뭐 열화전차 활동을 열심히 하던 시절인데 2007년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자동차용 블랙박스를 구매해서 600알랄에 달았습니다. 아마 꽤나 국내에서는 최초 시도였을 거예요. 그런 행동이. 뭐 제가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블랙박스를 단 600알랄 영상을 열화전차에 올렸었고 그 당시에 꽤 파장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야, 이렇게 타니까 뒤지지. 바이크 존나 못타네. 정말 예상 외의 뜨거운 호응에 아주 기분이 즐거워졌어요. 어쨌건 그래서 사고가 저는 났었어요. 준모 50을 타다가 났던 사고인데 저도 이제 발인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냥 제트모만 쓰고 라이딩을 했었어요. 보호장비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글러브도 안 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손바닥 찢어지고 무릎 쓸려서 피나고 아끼던 청바지 빵꾸나고 뭐 거의 거지꼴이 됐어요. 손에 피 질질 흘리지 무릎팍에 피 질질 흘리지. 뭐 그 와중에 천운이었던 거는 얼굴을 땅에 안 박은 거였어요. 풀페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일에 운이 안 좋아서 제가 얼굴을 땅에 박았으면은 아마 평생 장애가 생겼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빨이 몽창 빠졌겠죠. 끔찍합니다. 뭐 얼굴이 함몰됐을 거예요 아마. 얼굴은 지켰지만 손을 희생했습니다. 손바닥 껍질이 홀라당 날아갔어요.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뭐 강판에 갈린 거죠. 한마디로 아스팔트에 미끄러지는 걸 손으로 버텼으니까. 전략적으로 얘기를 드려보자면 살을 내주고
뼈를 쳤다. 얼굴이 더 중요하니까 손보다는. 뭐 어쨌건 당시 상황을 보자면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아니 이 택시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건 경찰서에 가서 저는 뭐 이제 피 질질 흘리고 거짓골이었고 택시기사랑 저랑 경찰서에 뭐 불려가서 가해자가 누구냐 이걸 따지기 시작했는데 택시기사는 내가 와서 본인을 들이박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진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택시기사도 증명을 못하고 있고 저도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 말만 믿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경찰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택시의 옆 라인에 쓸린 제 오토바이랑 충돌한 그 흔적, 이게 남아있기 때문에 경찰도 판단을 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분명히 뒤에서 밀고 나간 거지 이거는 옆에서 와서 박은 사고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택시가 뒤에서 밀고 갔기 때문에 일어난 쓸림 현상이다 라고 경찰분이 다행히 CSI 수사대 뺨치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한시름 돌렸어요. 제가 피해자가 됐고 택시기사가 가해자로 1차적인 결론은 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고라는 거는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과실은 경찰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피해자랑 가해자를 구분함으로 있어서 당연히 가해자가 과실이 더 커지는 건 있지만 이게 60대 5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거의 50대 50 거의 쌍방과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뭐 혹시나 모를까봐 얘기 드리는데 저의 과실이 적을수록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보험사에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지 제가 입은 병원 치료비 그리고 제 망가진 바이크 수리비를 충분히 얻어내서 깔끔하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겠죠. 근데 저의 과실이 늘어나 버리면은 치료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고 수리도 제대로 못 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과실 비율을 제가 또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예요. 어쨌건 제가 과실이 더 적고 택시기사의 과실이 크다는 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방법이 없어요. 바로 다음날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아직 상처가 다 낫지도 않았죠. 당연히 응급실 가서 조치는 취했는데 손바닥에 메디폼 붙이고 그리고 무릎은 또 아프지. 다음날 바로 현장을 달려갔어요. 혹시라도 뭔가 건질 게 있을까, 내가 뭔가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현장에 달려가서 핸드폰으로 그때는 스마트폰 여러분 없던 시절입니다. 2003년도에요. 스마트폰 없었고 폴더폰으로 LG 사이언 이런 걸로 쓰던 시절이에요. 그 당시 제가 쓰던,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서 캔유를 썼습니다. 카시오 캔유 익스트림 방수폰. 제가 아웃도어를 좋아해서 어쨌든 그 폰으로 화질도 아주 안 좋아요. 해상도 워낙 떨어지는 시절이거든요. 그거를 또 사진을 열심히 찍었어요. 그리고 뭐 스키드 마크 찍고 제가 쓸린 흔적 찍고 그리고 혹시라도 뭐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 해서 파편도 막 주워 놨었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 저의 심정이 일단 너무 겁도 나고 첫 사고였으니까,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된다는 뭔가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정신이 좀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건 세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없나? 라는 걸 현실을 부딪혔다는 거예요. 처음 경험해 본 거죠.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그걸 증명할 길이 없구나 라는 걸 처음 깨달은 사건이었어요. 나는 경찰이 내 편이 돼서 다 해줄 줄 알았지. 그리고 보험사도 내 편이 돼서 나를 다 도와줄 줄 알았어요. 이건 큰 착각이었죠. 어쨌든 이후에 운 좋게 택시기사가 과실이 더 크다고 보험사에서도 결국엔 결론이 났어요. 다행히도 바이크 수리비랑 치료비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었고 사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열화전차랑 600알랄 카페에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사건 내역을 올려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어서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저한테 그런 걸 추천하는 거예요. 본인이 억울한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형님이 건달인데 요즘에는 해결사 일을 하고 있다. 전직 건달이다. 몸에 문신도 어마어마하다. 거의 야쿠자 수준이다. 그래서 돈을 주고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 형님한테 돈을 주면 해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책이 골 때리게도 택시기사를 가서 협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거 잘못하면 나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거잖아. 근데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꼭 충고드리는 거는 법을 벗어나는 행동은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 안에서, 법의 울타리 안에서 하셔야지, 이거를 여러분이 어겨버리고 동의하는 순간 나중에 여러분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가 사고가 난 피해자들이 상황이 절박하다 보니까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도와준다고 접근해서 돈을 요구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돈을 요구해요. 등쳐먹는 사기꾼들이에요. 나중에 저희가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협박을 해버립니다. 당신 동의한 거 아니었냐? 그런 식으로 하면 당신도 신고할 거다. 불법에 동의했다. 다 같이 좆대는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해결사라는 사람이 돌변해서 여러분들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요. 합의금을 요구하게 돼버려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연락이 오거나 주변에서 그런 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지 마세요. 나중에 큰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범죄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어쨌건 이때의 사건을 계기로 저 같은 경우는 철벽 방어 운전 스킬을 연마하게 됐고요. 엄청난 방어 운전 100% 사고를 안 나게 노력하겠다. 그게 그 당시에 발동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철저하게 운전하면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앞만 보고 달리질 않아요. 엄청 정신없이 머리를 계속 돌리면서 운전하시는 거를 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360도 계속 체크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고 나기 싫어서. 저도 이게 처음엔 엄청 힘들고 피곤했어요.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는 만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머리 돌리는데 고수가 됐습니다. 초고수. 그리고 사고가 나면 누구도 믿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스쿠터에 그 이후부터는, 블랙박스는 아직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마킹용 스프레이를 들고 다녔어요. 사고 상황을 도로에다가 표시하고 차를 빼줘야 되니까 도로를 막고 있을 순 없잖아요. 현장을 표시하고 차를 빼는 게 과거 방식이었습니다. 사진을 찍기도 쉽지 않았고 현장에다가 표시를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어요. 그거마저 안 하면은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박아서 이렇게 자빠졌으니까 그거를 땅에다가 마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났던 사건도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 이후에는 2016년도쯤에 있던 사건이에요. 블랙박스가 이미 이제 보급이 다 됐던 시절이죠.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운이 좋았죠. 제가 어드레스를 타고 어느 날 길을 가고 있었는데 시내에서 옆에서 갑자기 봉고 트럭이 깜빡이도 안 켜고 저한테 밀어붙이는 바람에 저는 차선을 유지하고 달리고 있었는데 그 차가 차선을 좀 잘못 인지해서 저를 옆에서 친 사건이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 트럭이 천천히 움직였기 때문에 제가 맞고 날아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슬립도 안 했습니다. 머플러 가드를 그 트럭이 타이어로 치면서 제가 심하게 좀 충격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슬립은 안 했고 핸들이 살짝 털렸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접촉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운이 좋게 제가 깔리지도 않았고, 대신에 이제 머플러 가드가 타이어에 쓸려서 일부 파손이 돼 있었어요. 좀 녹아내렸었죠. 마찰 때문에.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트럭기사랑 얘기를 했어요. 근데 트럭기사가 자기가 잘못이 없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스쿠터에 달린 액션캠 블랙박스를 가리키면서 여기 다 녹화됐으니까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영상 공개하면은 어차피 본인이 잘못한 거 부정할 수 없으니 보험사에다가 제출하면은 끝난다. 그러니까 딴소리 하시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국에는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현장에서 큰 사고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현금으로 몇만 원 받고 그냥 끝냈습니다.
뭐 이건 뭐 보험까지 부를 정도도 아니었고 뭐 개인 합의 정도로 그냥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문제였죠. 사실 뭐 여기서 보험사 불러봤자 뭐 보험 접수하고 하면은 뭐 일도 커지지만 일단 보험료 상승이 있죠. 서로 손해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고는 자동차 사고예요. 이거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를 몰고 있다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고 있었는데 갑자기 스타렉스 한 대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타렉스가 각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를 피해서 각도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섣불리 내가 움직였다가 좀 골치 아파지겠는데, 저 친구가 좀 초보 같으니까 그냥 멈춰 있는 게 오히려 깔끔하겠다. 괜히 충돌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멈췄어요. 근데 이 차를 운전한 친구가 아마 초보 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각도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만히 멈춰 있는데 본인의 차 옆구리를 제 차 뒷 범퍼에다가 찍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뭐야 이놈, 아니 초보래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각도 계산을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단 내렸어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왜 박으셨어요? 제가 뭐 잘못을 했나? 그럼 이해가 안 된다. 왜 박으셨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20대 중반 초중반으로 돼 보이는 커플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차에서 내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일단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여자친구랑 같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어린 친구기도 하고 일단 뭐 순순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기도 하고 좀 착하게 생겼어요, 외모가. 그래서 뭐 저도 그래 좋게 가자, 뭐 본인이 실수도 인정하니까 그냥 뭐 제가 딱히 뭐라고 뭐 싫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보험사 통해서 그냥 깔끔하게 해결합시다. 뭐 저희끼리 싸울 일도 아니고 뭐 보험사에서 과실 측정하겠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다음날 보험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그래서 뭐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내가 가해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되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킹받죠. 상당히 킹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면은 저는 이미 알고 있거든.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제가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그쪽 보험사한테 보내줬어요. 나 영상 있으니까 이거 보고 판단하시라. 그래서 영상을 보내줬더니 보험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바로. 자기네들이 봤더니 이거는 100%다. 당신 책임은 없고 100% 그쪽 책임이다. 이 사건은 여지가 없다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때 든 생각이, 제가 요즘에는 진짜 믿을 놈이 없다. 인간 같지 않은 놈들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블랙박스로 데뷔하기를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진짜 뼈저리게 들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사실 제가 블랙박스 없었으면은 쌍방과실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저도 증명을 못 해버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거의 끝마무리니까 조금만 버텨주세요. 뭐 이미 주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수면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어드레스를 겁나게 타고 가다가 택시 뒤를 꼬라 박은 사건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사실은 여기가 절대 차들이 서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방심했던 거죠, 사실. 수년간 그 도로를 다녔지만 절대 거기는 차들이 멈춰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 차가 멈춘다는 거는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차가 도로 한가운데 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앞쪽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차가 정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택시가 왜 갑자기 멈췄어? 갑자기 멈추니까 내가 깜짝 놀라서 꼬라 박은 거 아니냐. 물론 그때 꼬라 박는 직전에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긴 했습니다. 가속하고 있다가 그대로 박았으면은 아마 대형 사고 났을 거예요. 제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고 공중 3회전해서 날아갔을 겁니다, 아마 제대로 박았으면. 그래서 이제 택시기사가 처음에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뭐야, 택시가 잘못한 거 아니야, 뭐야 이거 길 한가운데 왜 서 있어 도대체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경찰을 부르고 보험사 직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제 블랙박스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
나는 정직하다, 내가 피해자다 라고 해서 그 영상을 이제 경찰이랑 보험사에 나온 직원이 그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이런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mp3 플레이어를 들고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넣어서 직접 확인을 해보더라고요, 영상을.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자기네가 보니까 님이 잘못한 거 맞음 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찰분이랑 같이 영상을 보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럴 리가 있냐 라고, 나도 한번 영상 봅시다 라고 해서 봤더니 실제로 제가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었어요. 충분한 거리가 있었어요, 택시가 멈춰있는 그 상황에서. 근데 그 긴 거리를 제가 멍하게 달려가다가 박아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저한테도 좀 수치스러운 사건인데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잘못한 게 100% 맞아요.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어.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가 됐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나부터도 떳떳해야 되고 블랙박스 영상이 오히려 내 목을 조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게 맞아요. 사실 정직하게 살아야죠.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맞습니다. 이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의 기억도 충분히 왜곡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 당시에 알게 됐어요. 만약에 블랙박스가 없었으면은 아마 저는 멍청하게 혼자 계속 억울해했을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겠죠. 나 억울하다, 나 인정 못한다 그러고서. 사실은 제가 가해자고 택시 운전사랑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이 분명히 피해자가 맞는데 그거를 제가 인정 안 했겠죠. 그리고 택시기사를 겁나게 욕했겠죠. 자, 대략 이렇습니다. 제 사연은 뭐 다 얘기를 드렸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엄청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불박이 없던 상황에서 저의 절박한, 제가 겪었던 그 절박한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려요. 물론 불박을 단 이후에는 그런 경험은 안 했습니다. 뭐 그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다면 도로에 나갈 때 차던 오토바이던 블랙박스가 없으면은 주행이 두려워질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던 바이크를 타던 언젠가는 사고는 나요.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조심해도 사고는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그리고 그 사고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죄를 증명할 길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심각한 애로사항이 꼽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은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다는 것. 대부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언제든지 하는 생물이다. 사고 시에 나의 결백함은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좋은 방법과 수단이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그리고 블랙박스는 배기량이 상관없이 무조건 달아야지 손해볼 일이 안 생긴다. 자, 그러면 모두 꿀잠 자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